방사능 수치 이상 대피하십시오! 경보음이 귀가 찢어질 정도로 울려댔습니다. 저게 뭐야? 핵연구소 내부가 순식간에 하얀 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누출이었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있습니다! 3명! 김 기사, 정 기사, 그리고 26살 한 기사. 그들은 대피하란 소리에도 증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가요! 빨리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어 밸브를 잠갔습니다. 연구소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5분. 단 5분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 달 후, 3명 모두 제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고통 속에서 당국은 이 모든 것을 은폐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핵무기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입니다. 어떻게 핵과학자 5명이 가족 17명과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겪은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북한에서 핵과학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2004년 27살의 나이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영변핵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졸업생 중 단 10명만 선발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영변핵연구소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이었죠. 연구소 주변 10km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고 검문소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의 생활은 북한의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고기, 심지어 과일까지도 정기적으로 공급되었죠. 일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도 우리는 새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 집도 특별했습니다. 3층짜리 아파트의 2층에 살았는데 방이 3개나 되었습니다. 난방도 다른 집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되었고 전기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평양제일중학교에 다녔는데 이것 역시 특권층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당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대우를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를 체제에 묶어두기 위한 당의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특권을 주면서 동시에 감시했고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통제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일과는 철저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출근. 오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학습이 1시간 있었고 그 다음에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업무는 우라늄 농축이었습니다. 천연 우라늄의 농도를 높여서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농축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팀의 리더였던 박 박사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리 연구원은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천재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 선생은 실험 설계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연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 박사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리 연구원의 결혼 준비, 최 선생의 딸이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팀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도 참관을 왔습니다. 성공하면 큰 포상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전 10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원심 분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수치들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30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방사능 수치 이상 대피하십시오. 그 순간 원심 분리기실에서 하얀 증기 같은 것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냉각수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기술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 기사, 정 기사, 그리고 26살의 젊은 한 기사. 그들은 즉시 비상 차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가요. 빨리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누출을 막지 못하면 연구소 전체가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분 후 그들은 가까스로 밸브를 잠갔습니다. 누출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3사람 모두 심각한 방사능 피폭 증세를 보였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기사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후 20일 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일하다 갔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 기사는 한 달 후, 김 기사는 40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3명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국은 이 사고를 완전히 은폐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방사능 사고라는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만약 입을 열면 반역죄로 처벌한다. 협박이었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울부짖었지만 당국은 조용히 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체제의 도구였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동료 3명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18년 12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박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올 수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밤 9시 박 박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연구원과 최 선생도 와 있었습니다. 또 한 명 젊은 여성 연구원인 윤 선생도 있었습니다. 우리 5명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창문 커튼을 단단히 치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무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박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자입니까? 아니면 살인 무기 제조자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우리 모두의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새 동무가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을 숨기라는 명령을 받고 이게 과학자의 삶입니까? 리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 아이를 이곳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우리처럼 체제의 도구가 될 겁니다. 윤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오빠가 작년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신고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될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생각합니다. 14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학도 과학도 아닙니다. 오직 수령에 대한 충성뿐입니다. 저는 제 딸이 진짜 과학을 배우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길 원합니다. 박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탈북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미쳤습니까? 우리가 핵과학자들이 탈북을 한다고요? 최 선생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검문도 덜 받고 이동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당국은 우리가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리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겁니까? 단둥입니다. 중국 단둥으로 가는 화물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접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 박사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윤 선생의 말에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5명과 가족들 총 17명입니다. 17명의 집단 탈북. 그것도 핵 과학자들의. 이것은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각자 일주일간 생각하십시오.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다시 모입시다.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립시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5명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북한 핵과학자 5명과 그 가족 12명, 총 17명의 목숨을 건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진짜 광복을 향해 떠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준비는 석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박 박사는 평양과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 운송업자와 접촉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돈만 받으면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가는 1인당 미화 5천 달러, 17명이면 8만 5천 달러였습니다. 우리는 15년간 모은 돈과 금부치를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박 박사가 중국 친척에게서 빌렸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현지 조사라는 명목으로 신의주로 출장을 갑니다. 핵 과학자들이 현장 조사를 간다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신의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밤에 압록강 근처 창고에서 만나 화물선에 오릅니다. 8월 1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가방에는 연구 서류 대신 여권과 약간의 옷까지만 넣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인사했습니다. 딸아이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오후 2시 우리 5명은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특별 열차였습니다. 좌석도 일반 열차보다 훨씬 좋았고 검문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동무들 조사 잘하고 오시오. 영무원이 경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5시간 후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초대소로 갔습니다. 겉으로는 하루 묵고 현장 조사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하나씩 초대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약속한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내와 딸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조용히 해. 괜찮아. 아빠를 믿어. 1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 박사의 아내와 2 아들, 리 연구원의 임신한 아내, 최 선생의 딸과 부모님, 윤 선생의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저희 가족 셋.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 뒤에는 화학 비료 포대가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 포대들 사이 좁은 공간에 숨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검문소가 3곳 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딸아이가 기침을 하려 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멈춰. 트럭이 멈췄습니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실었나? 비료입니다. 신의주 비료 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열어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뒷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비료 포대를 비췄습니다.
17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됐어. 가. 덮개가 다시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리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배입니다. 압록 강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화물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선실이 아니라 화물칸이었습니다. 냉동 생선 상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 연구원의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배가 멈췄습니다. 중국입니다.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단둥.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가 마련한 낡은 여관에 숨었습니다. 한 방에 17명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고 우리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송됩니다. 브로커의 경고였습니다. 북송.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아니, 핵과학자의 탈북이었기에 즉각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북한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종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로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알았을 겁니다. 핵과학자 5명과 가족들이 동시에 사라졌으니까요. 박 박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까요? 이미 왔습니다. 단둥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 공안과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즉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트럭에 실려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10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최 선생의 노모가 숨을 헐떡였지만 약도 없었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조직에 넘겨야 합니다. 다른 조직이요?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1인당 3,000달러를 더 요구했습니다. 17명이면 5만 1,000달러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속 있으시겠습니까? 박 박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중국 친척에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일단 선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양의 한 조선족 집에 숨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하구나. 과학자들이라니.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이 주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북에 계신 가족들은 어쩌려고? 할머니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부모님을 두고 왔습니다. 박 박사는 형제들을, 리 연구원은 부모님을, 최 선생은 동생 가족을, 윤 선생은 아버지를.
우리가 탈북한 것이 알려지면 그들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연좌제.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3대에 걸쳐 처벌받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부모님을 버리고 온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열흘 후 박 박사의 친척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빚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갚아야 하는 빚. 이제 베트남으로 갑니다.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한국계 중국인이었습니다. 베트남까지 가는데 2주일 걸립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갈 겁니다. 절대 한국말 하지 마십시오. 중국 공안이 의심합니다. 우리는 다시 짐이 되어 떠났습니다. 중국 남부로 내려가는 여정은 지옥이었습니다. 기차역마다 공안들이 검문했고 우리는 매번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기차역에서 공안 한 명이 우리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나? 브로커가 재빨리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옌벤에서 왔습니다. 일하러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분증 보자.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살폈습니다. 10초가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 주일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넘어야 합니다. 밤에 국경을 넘습니다. 임신한 리 연구원의 아내가 70이 넘은 최 선생의 부모님이 그리고 14살 우리 딸이 밤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랐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북한 보위부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노이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것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요? 네. 여러분은 일반 탈북자가 아닙니다. 핵 과학자들이죠. 한국 정부가 직접 여러분을 데려갈 겁니다.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분이 노출되는 건가요? 어차피 한국 가면 조사받아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여러분을 신문할 겁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어 할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의 위치, 생산량, 기술 수준, 연구진 명단.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과학자가 아닙니다. 박 박사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노이로 오실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시간이 걸립니다. 태국 방콕으로 이동하십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베트남을 종단하여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었습니다. 17명이면 1700달러. 우리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000달러였습니다. 7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못 넘어갑니다. 국경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리 연구원의 아내가 목에 걸고 있던 금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준 목걸이였습니다. 최 선생도 시계를 벗었고 윤 선생은 금반지를 벗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방콕까지는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최 선생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약을 먹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최 선생이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신분 확인을 합니다. 지금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브로커가 말렸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최 선생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은 약국을 찾아 혈압약을 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깨어나셨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한국입니다. 2019년 9월 5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 핵 과학자 분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 분씩 면담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흘간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 연구소에서의 업무, 탈북 경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중입니다. 본국에서 답이 오면 출국 절차를 밟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또 10년 같았습니다. 9월 12일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탈북자로 인정됩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십시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모여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입니다. 박 박사의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 1년, 실제로 북한을 떠난 지 한 달.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3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둔 나라. 하지만 70년 넘게 갈라진 땅.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을 때 리 연구원의 아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한 달간의 도주를 견뎌낸 그녀였습니다. 공항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국정원 조사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이 가는 하나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영변 핵 시설의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연구진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방사능 사고의 전말을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박사가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정권 유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핵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핵보다 밥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각자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정착금도 일반 탈북자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처음으로 제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20평짜리 아파트였지만 그것은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감시도 없고 통제도 없는. 딸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등교하는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김정은 초상화가 없어요? 응, 없어. 여기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그럼 나는 뭘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돼. 그게 자유야. 아내는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북한식 표현과 남한식 표현은 많이 달랐습니다. 동무는 친구가 되었고 이대한 수령님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학교 연구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핵 연구가 아닌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연구였습니다. 당신은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평화를 위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같은 기술, 다른 목적. 그것이 북한과 한국의 차이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박 박사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한 미사일 분석을 돕고 있습니다. 리 연구원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올해 4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아이였습니다. 최 선생은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땅에서 편히 잠드셨습니다. 윤 선생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합니다. 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물리학과입니다. 저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과학자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가끔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제 탈북 이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벌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어도 저는 같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과학자로서 양심을 지키는 것, 인간으로서 자유를 선택하는 것,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를 여는 것. 그것이 제가 탈북을 선택한 이유였고 지금도 그 선택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신분도. 하지만 우리는 얻었습니다. 자유를, 존엄을, 미래를.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진정한 과학이 인류를 위해 쓰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김준혁입니다. 전직 북한 핵과학자였고 지금은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